우리 사회적인 정책 수립이라든지 우리 정부가 말하자면 그런 복지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나라에서 가장 못 산달까 가난하달까 뒤처진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저는요 생각할 때 그런 정책,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세울 줄 알고 또 그렇게 시행해 나갈 때 그 나라는 복지국가로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착실하게 다가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그 교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단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가난한 이들과 우리가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추기경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사실은 송구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추기경님을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제 추기경님께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이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추기경님 일생을 말하기는 이제 정의롭지 못하죠. 그러나 다른 분들이 추기경님의 다른 삶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추기경님이 떠나가신 후 추기경님의 존재를 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꼭 필요한 인물이셨고, 또 지도자 역할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하신 분이고, 한국 사회의 종교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추기경님을 만나게 된 것과 또 추기경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은혜이고, 저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신 분으로서 이 강연회에 초대받게 된 것도 큰 특별한 은혜라 생각됩니다. 제가 추기경님을 알게 된 사건은 그 시작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2년 유신 정권이 시작되었고 10월 계엄령이 선포되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일요일 날 제가 명동성당에 그 지하성당에서 청년들이 미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미사 참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시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위 때 누가 피켓을 들기로 한 청년이 안 왔대요. 그렇다고 저한테 피켓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켓을 들고 이제 앞장을 서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유신 그 계엄령이 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들 숨죽이고 있었는데 벼랑 안에 청년들이 피켓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성당 밖을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앞에서 잘한다고 아주 막 그냥 격려를 해줘서 우리가 더 크게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성당 밖을 나간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면서 그 마산 수출 자유 지역에서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구호를 막 외쳤어요.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앞까지 걸어가는데 경찰의 진압으로 이제 피켓도 뺏기고 뭐 하여튼 또 어떤 학생들이 마이크 같은 그거를 확성기를 저희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붙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학생들은 다 잡혀가고 막 명동 성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마이크를 돌려줬는데,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탈리아 로마 출장을 가셔서 명동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추기경님이 돌아오신 후 인근 경찰서에서 그 간부가 추기경님을 찾아가서 지난주 시위 때 맨 앞줄에 서 있던 수녀를 찾아달라고. 근데 제가 사복을 했는데도 수녀를 이 여자 좀 나이가 있는 여자. 그때 나이도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른 수녀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게 저인 줄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추기경님은 나를 볼 때마다 농담하시는 것처럼 핏개 쓸던 여자를 막 이러고 놀리셨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는 그 추기경님을 알게 된 또 그리고 추기경님의 농담을 이제 자꾸 맨날 들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성심수녀회가 이제 1970년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복을 하게 된 것도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사도직의 대상을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자는 결의를 했어요. 근데 당시 우리가 운영하는 학교는 성심여고 중고등학교죠. 부자들만 왔었어요. 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성심 중고등학교를 입학했던 거예요. 그때 대통령 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1년 했어요. 박근혜가. 저가 그때 예비 수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걸 다 봤죠. 근데 그때는 아주 착한 학생으로 얼마나 열심히 몸서 청소하고 이런 걸 다 하고 아주 좋은 학생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수도회가 서울 도시 빈민 지역에 공동체를 하나 파견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학교 안 오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 만나려면 어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 빈민 지역에 어딜 찾아다녔는데 우리 광구장 수녀님이 이제 추기경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추기경님이 그 상계동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수녀들이 빈민 지역에 가서 우리가 뭘 하냐, 사회복지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침 지학순 주교님이 이제 탄광 지역에 거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부녀자들 어린이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식별한 결과 상계동을 아니고 고안 사북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선발대로 4명이 함께 이제 그것을 갔는데 지학순 주교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가서 일부터 시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서 광부들의 삶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동네 사택 같은 데 들어가서 방 2칸짜리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그냥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처지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냉장고니 뭐니 뭐 아무 시설 안 가지고 이불 뻗지만 옷 몇 개, 숟가락 몇 개만 가져갔는데 그런데 이제 집이 우물에 가서 물 길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우려고 거길 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능력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생활 구멍탄 떼는데 맨날 꺼트리죠. 그러니까 이제 물찌개 못하고 물 기르러 갔다 다 흘려버리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가서 할 일이 없어요. 또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방문을 다녀 집집마다 신자들 특히 이제 그러면은 아침에 가면 밤일하고 와서 잔다고 문전박대, 저녁에 가면 지금 일 나가려고 밥 먹는다고 문전박대. 정말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학교에서 뭘 가르치면 뭔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할 일이 없는 게 그렇게 힘드는 거 처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우러 하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어디 누가 아픈데 병원에 갈 사람 없다 그러면 이제 모시고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여기 수도사 생활하고 이제 성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을 진짜 구세주로 맞이해야 돼요. 그 생활하는데 도움 필요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몸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할 일이 없는 게 힘든 시간.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좀 얻으려고 그래서 어떤 수녀님 간호사니까 간호원으로 일하고 또 우리 외국 수녀님도 하나 있었는데 그냥 학교 가서 영어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 각자가 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탄광 지역에서 저는 사회사업가이니까 지역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80년에 그 4월 22일 날 이제 광성부들이 노조를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회사에서 이제 어영돈 노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두 노조가 투쟁을 벌이는 바람에 유명한 그 사북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게 광주 사건이 4월이니까 광주 사건이 일어난 그 해예요. 같은 해. 그래서 그 사북 사태가 일어난 것이 광주의 그 사건하고 연결이 됐다고도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그 1982년에 상계동 본당 수녀로 파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계동은 처음부터 추경님이 관심을 보인 곳이고 그것에서 이제 그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상계동 본당에 추기경님의 조카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추기경님은 공인으로서 개인의 가족 관계를 철저하게 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조카도 서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지 않아 추기경님한테 숨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추기경님께 누를 끼칠까 염려해요. 관계를 갖지 않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의 아들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돈을 조금 받게 돼가지고 조금 사업을 벌리고 이래서 좀 살게 되니까 그때서 추기경님께 약한 첩이라도 사드릴 때가 되니까 들고 찾아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추기경님은 가족을 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상계동 지역에 살면서 돈이 없어 수술도 못하고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이제 왜냐하면 성모병원에서 이제 주말 진료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은 이제 연락을 한 거야 추기경님께. 그러면은 추기경님이 그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입원도 하게 해주고 수술도 받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늘 추기경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이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80년 초반에 이제 그 상계동이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 게임이 이제 앞서서 도시 정비 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하철 4호선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하철 4호선에 상계역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 유명한 철거 한 17살번지라 그래요. 거가 2000세대가 살았어요. 그게 이제 청계천에서 옛날에 철거한 사람들을 집을 4평짜리 집이에요. 4평 방 하나. 그렇게 2000세대가 있는데 그걸 내려다보면 그냥 지붕 위에 뭐 돌이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아주 그냥 정말 빈민지역이죠. 그래서 이북 사람이 오면 거기 사진 찍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거기를 철거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4평짜리니까 딱 방이 하나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는 거기에 세입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제 그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가옥주들은 딴 데 이사 가고 재개발하면 돈을 좀 받게 되니까 이제 다 세를 주고 다 이사를 가버렸는데 거기가 그 세입자들이 살기에는 천국이에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방이 하나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은 집은 다세대 주택 같은데 방을 안 줘요. 듣기 싫으니까 애들이 소란스럽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 세입자들에게는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2000세대가 10집 해서 앞뒤로 이제 20세대가 서로 마주 보면서 그렇게 쭉 그 공동 화장실하고 이런 곳인데 그렇게 세입자들이 살기에는 아주 천국 같은 그런 곳인데
어떤 면은 재개발하면서 가옥주들에게는 보상이 있지만 세입자들은 아무 보상이 없이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방을 얻으려고 이제 돌아다녀봐도 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그 세입자들을 좀 조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단체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아주 그 크리스천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상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이 재산이에요. 공동체가. 왜 그러냐면 서로 직업도 알선해주고 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돌보고 환자가 생기면 이웃집에서 돌보고 아이가 학교 가고 없으면은 옆집에 사람이 있으면 걔가 돌아오면은 밥도 주고 또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지역에 이사 가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계동 본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피라연을 자기 집에서 한대. 4평인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자기 집에서 피레연을 해?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골목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다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래서 잔치집이 어디야 이러니까 아예 아무 방이나 들어오세요 이래. 그게 이제 20집이 다 잔치방이에요. 그 집에 그릇, 젓가락, 숟가락 다 쓰고 상 놓고 이제 잔치집은 과방이야. 음식만 날라. 그런 부자 피로연 장소가 어디 있어요? 방이 20개야. 방이 20개예요. 또 초상이 나도 그냥 그 골목 끝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러고는 저녁 때가 되면은 남자는 이 집에서 자고 여자는 이 집에서 자고 애들은 저 집에서 자고 20집이 다 초상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타닥타닥 붙어 있으니까 좀 뭐 고깃국이라도 끓이면 냄새가 다 나잖아요. 주위에. 그러니까 그인애들이 하는 말이 이제 자기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자기 부인한테 그 국 냄새가 너무 맛있다. 저기 한 바가지 물 더 부어 이래. 그래서 나눠 먹어야 돼. 혼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크리스천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 이상적인 곳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철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개발이 들어오면서 이제 제일 먼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하는 것이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돈을 줄 테니 어디로 이사 가라 뭐 해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세입자를 제가 조직을 해서 그것도 어떻게 성당에서 내가 그냥 가서 신자들도 아닌데 어떻게 모을 수가 없어서 성당에서 우리 세입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제 9일 기도를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신자도 아는데 기도할 줄 몰라요 이래. 그래서 첫날은 내가 기도문을 다 썼어요. 근데 기도문을 써서 하나씩 나눠줬는데 어떻게 썼냐면은 그인애들의 삶의 하소연을 쓴 거예요. 뭐 자기는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어떡하고 뭐 이런 이제 사정 얘기를 제가 다 아니까 그걸 써서 줬어 그랬더니 그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자기네 사정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네들이 기도하는데 자기 삶의 넋두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뭉쳤어요. 그래서 그때 그 9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세입자 그 단체가 결성된 거예요. 자기가 회장하겠다고 그러고 나서고 이제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일이라면 나 목숨 바쳐서 일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할 것이 없어서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삶을 무엇을 옳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냥 자기 삶을 내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화제가 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철거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아주 빼빼 마른 사람인데 이 양반은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제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이가 단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경찰서장이 와서 아니 먹고 기운이 나야 싸우지 않냐. 그러니까 먹으라고 막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빼빼 마른 사람이 죽는다고 먹으라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감옥에는 누가 들어와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죠.
죄 있는 사람만이 여기 들어와서 먹을 권리가 있대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먹을 권리가 없대. 그래서 나는 안 먹는다. 그래서 안 먹으니까 경찰서장이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이제 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가 와가지고 막 자기가 그랬다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는 그분을 조직할 때 우리가 아파트를 줘라, 우리도 살게 해달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저 지네들이 남 돈 벌 때 뭐 하고 공짜 달랜다고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그 자존심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추기경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사람들의 자존심을 키워주고 사람을 존중해주는 게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이네들한테 내가 그 어떤 자기의 싸움에 모토를 세우라고 근데 자기들이 막 의논을 하다가 모토를 세운 게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게 살 권리는 있다. 이게 모토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돈을 적게 주니까 이게 사회 고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밖에 못 사는데 이런 집을 다 부숴버리면 우리가 어디가 사냐. 사회 고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되는 거지.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철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뭐 아파트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데 살게 내버려둬라. 월급 요거만 받고 더 이상 어디 가서 살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 걸고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움을 하니까 그냥 그 재개발 그 이제 용역 회사를 둬가지고 용역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루 아침에 6월 첫 번 철거가 들어온 게 6월 25일 날인데 그날 와가지고 그냥 막 아침 밥상 앉아 있는데 막 철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거기 철거를 여러 번 하게 되니까 그 정일호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거길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정 신부님이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추기경님한테 전화하라고 저한테. 그래서 이제 추기경님한테 전화를 하면 추기경님이 달려오셨어요. 네, 추기경님이 달려오시고 그래서 하루는 추기경님이 철거를 일어나는데 추기경님 달려오면서 경찰들이 다 그 막 반대하는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절기선 철거가 이루어지고 포크레인이 막 부수 야단을 하는데 추기경님이 오시니까 돌아서서 철거하는 사람을 못하게 막는 것 같이.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높은 사람이 오니까 자기들이 잘못한다는 걸 아는 거죠. 경찰이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강자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기경님 오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부정을 행하는 거구나. 왜 부끄러우니까 행동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게 부당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 싸움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총무가 우리 세입자 대책위원회에서 총무가 이제 머리를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부상을 당했죠. 그랬더니 추기경님이 성모병원에 입원시켜줘가지고 수술도 받게 해주고 이제 그랬죠. 이처럼 추기경님은 늘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셨어요. 책에도 나오지만 이분은 사제 서품 받고 본당 신부로 있으면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언제 다시 그 시절이 올까 하시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부러워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농촌 본당 계실 때 그냥 너무 농부들이 가난하니까 뭐 안주연님 막 찾아가가지고 돈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돈을 주셔가지고 하여튼에 그냥 그 가난한 농부들을 도와준 행동으로 그렇게 하신 적도 있고 이렇게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던 추기경님께서는 정말 저에게 많은 힘을 되었습니다. 고안 사복 탄광 지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제 상계동에 있을 때도 또는 그 노동 사목을 할 때도 이제 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는데 1986년 그 유명한 성탄절에 추기경님이 상계동 철거민들과 함께 성탄 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막을 치고 이제 자리에다 천막 치고 미사 준비를 해놨죠. 그랬더니 4시쯤 됐는데 그 철거 용역 회사에서 이제 포크레인 가져와가지고 이 천막을 다 부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뭘 할까봐 구덩이를 팠어요. 그게 30-40m 정도 깊이 구덩이를 파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추경님 오늘 미사 못 하시겠어요? 여기 다 부숴버리고 재고 우리 준비해놨는데 다 없어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어디서 미사할 데가 없어요. 그러더니 추경님이 걱정하지 마. 구덩이 어떤 옆에다가 길거리에라도 거적대기 하나 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데서 미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 뭐 이런 것 내가 다 가져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저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또. 그래서 어떤 면에는 그 철거의 만행을 그냥 온 세상에 공개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진 찍어가고 기자들이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추경님은 내가 다 준비해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진짜 어떤 면에는 그 거리 미사의 시작인 것 같아. 그렇죠? 거리 미사 처음 거기서 거리에서 한 거예요. 그냥 거리에다 거적대기 깔고 우리 거기 앉아서 이제 그 성탄 미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철거가 들어온 것이 87년 이제 4월 16일인데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강제로 완전히 철거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저기 추럭 73개 추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세입자들의 가구를 한 집씩 다 실어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다 방을 얻어놨대. 그러면서 강제로 그렇게 이주를 시키는데 이네들이 그걸 따라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애들은 다 학교 가고 직장 간 사람도 있고 이거 어디서 만나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완전히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명동에서 만나자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근데 그때 권 신부님인 것 같아요. 신부님이 명동 보좌 신부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식구들을 끌고 명동 성당을 간 거예요. 그래서 명동 성당에서 그날 문화관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냈어요. 근데 어떻게 이네들 그 다음날 그래서 천막을 친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크게 천막을 2개를 쳤어요. 하나는 남자 거, 하나는 여자 거. 근데 그때 추경님이 그걸 그냥 묵인해 주신 거죠. 지금 같으면 못 가죠? 그래서 이제 추경님이 묵인해 주시고 추경님은 신자들의 불평하는 소리, 찌푸리는 눈초리가 마음이 몹시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명동에서의 천막 생활 3일째 되는 날이 성목요일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추경님이 계획했던 거 다 쓰고 그 세입자 대책위원장하고 목동에 이제 거기 위원장하고 이 2사람 발을 씻어주는데 참가를 시키는데 신자도 아니에요. 그분의 발을 씻어줬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감동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보고는 그 무덤제대에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를 보고 기도를 하나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심정은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벌벌 떨고 기도했겠어요. 제가 그 심정이라 제가 그 마음을 다 표현을 하면서 정말 경찰이 언제 들어올까 겁이 나서 죽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추경님이 그 이튿날 네가 기도 참 잘했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명동 성당은 가난한 노동자, 억울한 일을 당하여 농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피신처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 명동 성당은 민주화 운동의 해방구가 되었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6월 10일 이제 데모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밀려서 명동 성당으로 들어왔죠. 경찰이 쏜 체류탄이 성당과 죽여간 천막에 노숙하는 상계동 주민들이 맞아야만 했습니다. 경찰 병력이 투입하여 학생들을 강제로 연행하겠다고 소식을 듣고 추경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학생들을 체포하려거든 나를 밟고 그 다음 신부와 수녀들을 밟고 그리고 학생들을 잡아가라고. 그랬더니 할 수 없이 경찰들이 물러갔어요. 네.
그래서 명동성당에 그렇게 6일간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 상계동 주민들이 이들에게 이제 그 밥도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이제 하여튼 그때 정말 참 그 아름다웠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잠깐씩 머무르면은 어떤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오랜만에 엄마 같은 분이 지어준 따뜻한 밥을 먹는다고. 왜냐하면 운동권 애들이 맨날 쫓겨가서 집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을 먹으면서 울어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한다고 집에 들어가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이 명동을 떠날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러면서 이별을 했어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럴 때 주민들하고 이렇게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동성당도 온갖 불평과 비난을 무릅쓰고 성역 보호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소연할 곳 없이 찾아온 이들에게 한 뼘 공간이라도 내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살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경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뿐 아니라 정말 함께 또 하려고 하셨어요. 인상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제 제가 그때 수녀연합회에서 그 우리 현장 체험을 하면서 이 용산 그 성매매 그 동네를 방문했다가 이제 그 우리 메리노레 수녀님이 우리가 여기서 일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막달레나 집이라고 생겼어요. 그때 그 막달레나 집이 어떤 면은 탈성매매를 돕고 자활을 지원하는 쉼터를 제공하는 집으로 이제 그 수녀 메리노레 수녀님과 이옥정 씨인가 그분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추기영님은 몇 년 동안 그곳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 넋두리 다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이 정월 대보름날 꼭 가셨대요. 그래서 장장 4시간을 함께 놀면서 네, 그들을 그렇게 그 사귀고 놀고 함께 그래서 그냥 막 서로 기대면서 이러고 장난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추기영님이 그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를. 그런데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그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추기영님이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제 이제 그 빈민 사목에서 아시아 빈민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시아의 빈민 운동을 하던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왔는데 그때 추기영님이 강론을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서러움은 배고픈 것이 아니라 물론 배고프면 어렵죠. 그러나 제일 서러운 것은 얼굴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준다는 거지. 아무도 그 사람들을 쳐다봐 주질 않는데. 그래서 그 누가 온다 해도 쳐다보는 사람은 없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얼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쳐다봐 주는 사람이 있죠. 추경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과 존재를 드러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아시아 그 한 번은 아시아 주교회 참석하기 전에 각 나라에서 가난한 지역에 현장 체험하고 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또 어떻게 해서 그 현장 체험 조직을 하는 일을 맡았었는데 추기영님이 이제 탄광 지역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시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너무 얼굴이 알려져가지고 기차를 벌써 타고 왔는데 추기님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의 삶을 체험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상계동에는 김옥균 주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주교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신자들의 얼굴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유명한 173번지에 방을 하나 할머니 사는 방을 할머니 딴 데다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러고 이제 거기 방을 얻어서 이제 김옥근 주교님이 며칠을 머무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가 혼자 사니까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확 열면서 할머니 주무셨어요?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주교님 놀래가지고 잠그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몰끈을 하나 얻어가지고 문고리에다가 이러고 이제 그렇게 주무셨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화장실이에요. 공동 화장실이잖아요. 갔다가 집을 못 찾아요. 그래서 하루는 화장실에 갔다가 못 찾아가지고 성당에 오셔서 나 화장실을 집 못 찾았어. 그래서 그 주교님은
이제 얼굴을 동네 사람들이 모르니까 동네 사람과 같이 이제 똑같이 같이 기도도 하고 밥 모임도 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런데 그 주교님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대. 방바닥에다 이제 상을 차려놓고 뭐 국수 먹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도 옛날에 농촌에서 이렇게 살았어 이러시면서 결국은 그 주교님은 가셔서 그 할머니 집에 냉장고 하나 사주셨어요. 냉장고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냉장고 하나 사주시고 너무나 이제 기뻐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추기경님은 갔다 오셔가지고 나는 너무나 잘 알아서 사람들한테 대우만 받고 왔어. 이렇게 이제 그 정말 주교님이 그렇게 이제 그 혼자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너무나 얼굴이 알려져서 가난하게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기경님은 그 또한 굉장히 정치적이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어떤 기회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소신학교 다니실 때 졸업반 때 윤리 과목 시험을 보는데 일본 천황에게 한국 시민으로서 조선반도 청소년 학도의 소감을 쓰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추경님이 문제를 딱 봤더니 시험 거기다가 나는 한국 시민이 아님 따라서 소감 없음 이렇게 쓰고 그리고 시험지를 냈대요. 그때 당시 소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면 박사였대요. 그래서 나는 소신학교에서 그때 쫓겨날 거를 각오하고 그런 거죠. 근데 쫓겨나기를 바랬대요. 주영님은. 왜냐하면 신학교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쫓겨났다 생각하고 이제 교장실에 끌려갔는데 웬걸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셔서도 또 학도병으로 끌려가시게 됐대요. 그런데 어느 섬에 갇혀 있었을 때 해방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미군이 그 섬을 점령해서 들어왔는데 일본인들을 그냥 놔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학도병으로 끌려온 학생들도 있고 노무자들도 있고 그런데 안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 그래서 이분이 사전을 이제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옛날부터 아무리 전쟁에 끌려가도 사전은 가지고 다녔대. 영어 배우느라고. 그래서 사전을 보고 이제 아주 단어를 해서 문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 쓰신 말이 재밌어요. Would you please be kind enough to speak with me? 그랬대. 그러니까 would you please 뭐 똑바른 발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what 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망해서 이제 방바닥 마루에 그 마당에 앉아 있는데 군인이 다시 찾아와서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가 지도를 그렸대요. 땅에다가 일본 지도 그리고 한국 지도 그리고 여기 나는 한국 사람이다. 여기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우리는 일본 군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내달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더니 미국 장교를 데리고 왔더래. 와가지고는 이제 네가 여기 사정 얘기를 하면서 미군 12명이 헬리콥터를 타고 선발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네들이 아냐? 아는 사람이 있냐? 내가 아는 사람 있다. 그러니까 말해달라고. 그런데 주기경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알고는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 지금 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인 신변을 보호해 준다는 약속이 있어야 이야기한다고. 얼마나 똑똑해요. 네. 그러니까 미군 장교에게 이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일본 군인들이 무슨 짓을 했나 그걸 이제 얘기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일본 군인들이 그 군인들을 로스팅을 했대요. 구워가지고 군인들한테 먹였대요. 왜 그걸 그렇게 했느냐면은 미국인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로스팅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김혁균 주교님 옆에 딱 수녀가 그 얘기를 꼭 써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 분명하게 아는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괌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추기님이 증인으로 같이 가게 됐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거기서 자기는 할 일이 없어서 영어 공부하고 하셨대. 그래서 지금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판이 끝나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해방돼서 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추기님이 안 오니까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괌에 가서 6개월 있다 오셔서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